오늘 아침 주 뉴스입니다. 밤사이 충청과 경북에 이어 전북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러시아가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관계 악화는 한국의 대러 제재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특검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SUV가 편의점에 돌진하거나 차량끼리 추돌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밤사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파업 목적인 생산 차질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병원을 비롯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젯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러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어 워싱턴 DC로 이동해 내일 5개 이상 나토 회원국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회담을 한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튿날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일정 등이 이어지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강화에 대응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장 대대장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날 포병 11대대장이 자체 회의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는 취지로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될 지시를 했던 점을 사건의 핵심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의 경우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대대장의 작전 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수요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안에 있던 사장과 손님 등 2명이 다리와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차에는 50대 중반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 동승자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대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천여 세대가 한밤중에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받는 파주시청 쪽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사흘 동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6,540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반도체 설비와 제조, 개발 직군에서 5,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며 생산 차질은 무조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었다며 파업 참여 규모도 3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병원을 비롯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서 최소한 36명이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군이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해 키이우와 드니프로 등 여러 도시의 아파트와 인프라 등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오크 마트리트 어린이 병원도 폭격을 당해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깔렸고 이곳의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밤사이 충청과 경북에 이어 전북에도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오늘과 내일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장마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딘가요? 네, 지난 밤 사이 충청 지방에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북과 경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은 나흘째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과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전북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 등 곳곳에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어제 새벽 경북 안동과 영양 지역에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야행성 폭우가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간이나 하천변에서 야영은 삼가시고요. 저지대나 지하차도 출입도 금해야겠습니다. 또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피하는 등 계속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처럼 밤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옥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특히 위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우선 가장 위험한 지역은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에는 대부분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상황이라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산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을 때, 바람은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땅이 울릴 때 등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피하고 산사태 방향과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한 뒤 구조 요청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경북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안동과 영양에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수도권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점차 확대되면서 올해는 전남과 경북에도 발송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밤사이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청과 경북. 특히 경북 안동과 영양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며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비구름의 통로가 만들어져 좁은 띠 모양의 매우 강한 비구름이 경북 지역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상층으로부터 건조한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딱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오며 이 강한 정체전선에 발달한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었고 새벽 3시 반쯤
안동 7개 지역에 이어 4시 50분쯤 영양 4개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동시에 충족되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 곧바로 각 읍면동에 긴급 문자가 발송됩니다. 40데시벨의 알림음을 동반하고 호우 현황과 함께 레이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첨부됩니다. 접근 금지 구역 등 행동 요령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수신 즉시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처음 도입돼 6건이 발송된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올해는 지난 10년 동안 발송 기준 도달 일수가 가장 많았던 광주 전남과 지난해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대구 경북에도 확대됩니다. 다양한 관측 자료를 활용해서 비구름의 강도와 이동을 분석하고 정밀하게 읍면동을 선택해서 발송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보관 인력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의 빈도가 잦아지는 만큼 기상청은 매년 호우 긴급재난 문자 발송 지역을 차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주민께서는 기관으로 오셔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서 러시아를 향해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달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에 이어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합니다. 첫날 한미 동맹의 상징인 미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합니다. 이어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군사 안보 브리핑을 받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협력을 한 단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 워싱턴 DC로 이동해 나토 회원국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도 별도로 열리는데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 남북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북한과의 밀착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은 러북 간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등 협력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며 판단할 거라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오후 나토와 미국, 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에서 글로벌 안보 질서를 주제로 연설하는 것을 끝으로 닷새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러시아는 한러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남북한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필요한지 판단하라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며 양국 관계 악화는 한국의 대러 제재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에 러시아가 발끈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힌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한을 포함해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평양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있고 서울에는 반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나라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대러 제재에 나선 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며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지난달 이도훈 주러 대사에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군사동맹에 가까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뒤 한러 관계는 한층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러시아는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단행해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어린이 병원이 폭격을 받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도심을 가르며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가더니 오크 마트디트 어린이 병원을 타격합니다. 폐허로 변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시민들이 맨손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된 초기 사망자만 9명, 부상자는 33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혀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Я не могла подумати, що таке може бути, що можуть бути прильоти в лікарні, там, де хворі дітки. Це дуже важко описати словами. 부근의 또 다른 병원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수도 키이우에서만 수십 명이 숨지고 상당수가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키이우 외 드니프로, 크리비리흐, 슬로비안스크 등도 공습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습에 순항미사일과 흰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원됐고 38발 가운데 30발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이병원 공습 현장에서 러시아 공대지 순항미사일 KH-101 잔해를 발견했다며 전쟁 범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Безперечно, ми все, що зруйнували ці терористи, ми відновимо і, безперечно, ми відповімо цим нелюдам з Росії, нелюдям з Росії.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과 공군기지를 공습했다면서 어린이 병원 등 민간 시설을 겨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키이우에 떨어진 것을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라며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고 후 열폭주 현상도 일어났는데 화재 진압 후 차 조수석에서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0시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대구 부산고속도로 청도 2터널 입구 근처에서 승합차가 12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승합차 운전자가 갇혔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부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 한 명이 경상을 입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맥주병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일대 차량 통행에 3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대리운전 기사 등 3명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안에 있던 사장과 손님 등 2명이 다리와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KBS가 보도제작 간부를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명하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교체한 데 반발해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KBS 본부가 언론노조 조직체계 일부에 불과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할 만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검찰 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수사 상황을 공유받아 기사를 쓴 기자 등 6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 중이던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분식회계와 횡령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하성룡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착오로 인한 것에 대해 증명이 부족했다며 금품 공여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무인도인 목섬에 혼자 들어갔다가 썰물 때 고립된 10대 중학생이 40여 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습니다. 한국인과 시비가 붙은 외국인 노동자를 합당한 이유 없이 체포하고 통역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로코 국적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하라며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사건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SUV가 편의점에 돌진하거나 사고로 불이 난 전기차 조수석에서 시신이 나오는 등 밤사이 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아파트가 정전되면서 1000세대가 더위 속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가게 벽에 있던 전면 유리창을 뚫고 까만 SUV가 반쯤 걸쳐 있습니다. 환하게 켜진 불은 조금 전까지 영업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본인은 사랑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어젯밤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SUV 차량이 돌진해 편의점 사장과 손님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를 입건한 뒤에 같이 타고 있던 차주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12톤짜리 화물차의 화물칸이 승합차 운전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0시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승합차의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장으로 2차로에 서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은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화학 반응으로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방당국은 3시간 50여 분 만에야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차 조수석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은 운전자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1시간 5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 천여 세대가 한밤중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받는 파주시청 쪽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경찰이 1년 동안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한 끝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선임 대대장이 자체 회의 중에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말한 것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경찰은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7여단장과 선임 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거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임 대대장이 사고 전날 주재한 회의에서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 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선임 포 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다음날 9시 1분경 피해자 소속 포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선임 대대장의 지시도 몰랐던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을 지도하면서 대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중대장을 질책한 것은 소속 지휘관의 통상적인 역할로 작전 통제권이 없어도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나 가슴 장화 지원 지시 등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임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한 7여단장에게는 세심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7여단장은 육군 54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예천 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 1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 하지만 벌써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또 송치가 결정된 일부 지휘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둔 갑론을 박은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파업에 6천여 명이 참여했다며 생산 차질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사측은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일손을 놓고 화성 사업장에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첫 무임금, 무노동 파업입니다. 노조는 오는 10일까지 사흘 동안 파업에 나섭니다. 조합원의 복지와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고 조합원의 상기를 높여 자존심을 되찾고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 6,540명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직군별로는 설비와 제조, 개발에서 5천여 명, 사업장별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기흥과 화성, 평택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목적인 생산 차질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타격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갑니다! 현재 노조는 사측에 조합원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 성과급 기준 개선 등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부에서 추산한 파업 인원도 3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협상 등을 두고 교섭을 벌여왔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닷새 혹은 무기한 파업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쟁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중 연간 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0조 원 규모의 군사지원금 지출에 관한 정상급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400억 유로를 지원 최소 기준선으로 정해 회원국별 국내 총생산에 따라 군사 지원을 분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9일에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초청받았습니다. 교도통신은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 등 동아시아 정세 의견을 교환해 안보 협력을 논의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일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정상회의에 이어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30주기를 맞아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우리 측의 접경지역 사격훈련도 맹비난했는데 정부는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소식은 김일성 주석 30주기 당일 관영 매체를 통해 신속히 보도됐습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와 조용원 당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함께 참배한 간부들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김주석 사망 30주기 중앙추모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독자 우상화 작업이 가속화하면서 추모 행사 규모가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5년, 10년마다 돌아오는 이른바 정주연을 맞아 관례대로 추모대회가 열린 겁니다. 다만 김일성 30주기를 맞은 당일에도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국방력 강화 등 김정은 치적 부각에도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접경지역 포사격훈련 재개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100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살적인 객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할 구역 내 정상적인 사격훈련이라고 반박했고 통일부는 명백한 내정 간섭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을 겨냥해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어제 수도권에 있는 공군 미사일 방어 포대를 찾아 적의 공중 도발에 대한 반공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합동参謀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김 의장이 미사일 방어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적의 공중 도발 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뒤 24시간 유격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6년 이후 우리나라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5차 회의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4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지 약 2주 만에 다시 협상이 재개되는 겁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 개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서 양측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본격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소환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사실이 저희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별건 수사하겠다는 거냐며 거부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면서 검찰이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반박 입장을 낸 겁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떤 조사 방식이 있는지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소환에 대해 논의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조인으로서의 의견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 뜻에 따라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가 이뤄지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거냐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친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과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전 조율도 없이 동시 조사가 이뤄질 수는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항상 수사에 협조한다는 마음이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최재형 목사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에 빠진 부분이 많은 거로 보고 관련 내용 전부를 지난달 말 검찰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여사 사무실 앞에서 선물을 들고 기다리던 사람이 보좌진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오늘 오후 첫 TV토론회에 나섭니다. 토론회에선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경쟁자들과 한 후보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총선 참패 책임론과 당 개혁 방안, 정권 재창출 비전 등을 놓고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할 후보는 12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며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앞선 후보들 또한 명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뒷말이 낳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 지도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최고위원은 모두 5명.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했거나 준비하는 후보는 모두 12명으로 경쟁률이 2대 1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횟수와 지역 연고, 출신은 달라도 출마의 변에서 빠지지 않는 건 이재명 전 대표의 이름이었습니다. 투사 전현희가 국민과 민주당,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윤석열 정권은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집권 준비의 출발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명심을 내세우며 자신이 이 전 대표와 당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가운데 경선의 권리당원 투표 비중까지 높아진 만큼 친명계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충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친명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뭐 이 대표와 가깝다 또 이 대표 함께 뭐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표는 이르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하는 날인 오늘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며 이재명 2기 체제 비전을 담은 메시지도 마지막까지 가다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로 나서는 경남지사 출신 김두관 전 의원은 오늘 세종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엽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군 모두 친명 1색에 차기 당권 구도 또한 이재명 1극 체제로 정리되면서
벌써부터 이변은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 30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며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오는 9월 6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할 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사업 전략과 공정 개선 방안 등을 발표 논의합니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기술 전략이 오늘 행사에서 대거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오전 광양 제1LNG 터미널 종합준공식을 갖습니다. 22년 동안 1조 원 넘게 들여 완성된 이 터널은 93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탱크와 시간당 680톤의 기화 송충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통상과 에너지의 시너지 방안을 찾는 에너지 통상 포럼이 오늘 열립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도 통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과 아이디어가 얼마나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부산에 있는 빌라에서 부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60대 가해자가 반려견 악취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의식불명에 빠져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최근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빌라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려고 데리고 나가다가 한때 주민이었던 60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여기 운동하러 오다가 강 소리를 들었거든요. 강음을 지르더라고요. 이제 애 막 강음 지르는 소리 들리고 엎드린 채로 이렇게 강아지 목줄 잡고 계시더라고요. 강아지는 앉아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빌라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이 반려견 악취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 B씨 집 베란다에서 반려견 배설물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A씨 동거인이 112에 신고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반려견 악취 문제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2022년까지 해당 빌라에 살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함께 살았던 동거인을 만나기 위해 자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따라 나온 초등학생 딸도 공격해 다치게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마주치기 전 흉기를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획범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의 차상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서도 이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비판을 관심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진단했는데요. 이런 행동 때문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은 멍들고 본인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이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댄 편지를 놓고 간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터넷에는 희생자들을 볼링핀에 비유한 글이나 피해자 모두 남성이라 즐겁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욕 논란은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반복됩니다. 지난달 아리셀 공장 참사와 관련해서도 배상하라고 난리를 친다거나 10억쯤 주면 되느냐고 비꼬는 등 조롱성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판과 비난을 관심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 때문에 이런 글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까지 태어나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는구나. 나에 대한 관심이나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혐오 표현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몰지각한 행동이 고통을 극복하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한 학생은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15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친구들은 다 이제 사망하고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그렇게 해서 걔도 그걸 고통받다가 결국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별 생각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가 모욕이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에 빗대 조롱했던 20대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사람들도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와 참사 유가족들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혐오나 조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아이가 태어나도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유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글이 있었습니다. 결혼 2년차 신혼부부인 작성자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의 제안을 듣고 충격적이지만 고민이 된다며 토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내가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이유는 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미혼모로 위장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 지원금 등 혜택이 많다는 주위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연처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7,000명이 채 되지 않던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재작년엔 10,000명 가까이까지 늘면서 2년 만에 42% 증가했는데요.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혼인 외 출생아는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부모를 자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각종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정부는 미혼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의 에너지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또 스포츠 바우처, 문화누리 등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는 월 20만 원 정도의 수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약을 신청할 때도 여러 이점들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 이하만 가능합니다. 반면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청약은 월 평균 소득 100%가 기준이라 신혼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낮습니다. 또 대출을 받을 때 유불리를 따지기도 합니다. 신세가 대출에서도 혼인신고를 했을 때보다 미혼일 때 이자를 적게 낸다고 판단해서 편법이라 망설이다가도 유리한 선택지를 택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대출과 청약,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혼부부 합산 소득을 따지는 건 현실과 동떨어지고 결혼은 페널티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혼을 늦게 하고 맞벌이를 하는 가족이 늘면서 소득도 전반적으로 높아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6월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13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리 협약에서 정한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더 자주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서부 데스밸리 국립공원 온도계가 섭씨 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1913년 56도로 알려졌지만 기상학자들은 과학적 관측 이후 지난 2021년 54.4도를 최고 기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는 관광객들은 인증샷 찍기에 바쁘지만 오래 있으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토바이를 타고 데스밸리를 지나던 관광객 한 명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has issued a heat warning. They're saying these temperatures that we're seeing will likely challenge current records, if not break them. And so far, last 2 days, we've already broken some daily records. 미 국립기상청은 미국 전체 인구의 10%인 3,6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고온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미국 서부 등 세계 곳곳에서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달 이슬람 성지 순례 기간엔 온열 질환 사망자가 1,3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기관 집계 결과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도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6.7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4도 더 높아 13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구 표면뿐만 아니라 지난달 해수면 온도 역시 15개월 연속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There has been this 12-month streak at or above 1.5. It's definitely very consequential. It's a stark warning that we are getting closer to this very important limit set by the Paris Agreement.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내로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 파리 협정이 정한 수치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의 빈도와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유실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 오른 5,572.85의 장을 마쳤고 나스닥 지수도 0.28% 상승한 18,403.7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전거래일보다 0.65% 오른 227.82달러로 시가총액 3조 4,9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줬던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해 2명이 숨지고 150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릴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휴스턴에서 남서부 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마타고르드 인근 지역에 1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휴스턴에 있는 두 공항에서는 1,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그리스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가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파블로스 마리나키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지난달 산불 건수가 1,28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533건에 비해 2.4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나폴레옹이 소유했던 쌍권총이 우리 돈으로 25억 원에 팔렸다고 영국 BBC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쌍권총은 현지 시간 8일 파리 오세나 경매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169만 유로, 우리 돈으로 25억 원에 최종 낙찰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경매에 나온 쌍권총은 금과 은으로 장식돼 있으며 프로필에는 나폴레옹 자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와 접한 남부 다리엔 정글지대에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파나마 국경수비대는 다리엔 정글을 거쳐 불법 입국한 이민자가 올해 19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출입까지 막힌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하고 앞으로 이민자들은 바다를 건너는 등 더 위험한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글로벌 K-팝 스타 출신의 부부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포미닛 출신 현아와 비스트 출신 용준형이 오는 10월 결혼한다고 합니다. 허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걸그룹 포미닛 출신의 현아, 보이그룹 비스트 출신의 용준형. 두 K-팝 스타는 지난 2009년 큐브엔터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동료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용준형이 현아의 솔로곡 체인지에서 피처링을 맡으며 친분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던 두 사람이 열애를 인정한 것은 올해 1월.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함께 손잡고 걷고 있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입니다.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는 10월 11일 서울 삼천각에서 가까운 지인과 함께 야외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연애 관계자는 YTN에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며 연예계 생활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돈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연인으로 발전한 뒤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결혼을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아와 용준영은 국내와 해외에 모두 탄탄한 팬덤을 지닌 글로벌 K-팝 스타여서 두 사람의 결혼 발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스타 허원입니다. 올스타전을 전후해서 짧은 휴식기를 가진 프로야구가 다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선두 기아와 최하위 키움의 승차가 13경기밖에 차이 나지 않아서 10개 팀이 모두 가을 야구 후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나흘의 짧은 올스타전 휴식기를 끝내고 프로야구가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승률 6할이 채 안 되는 선두 기아와 4할을 훌쩍 넘는 최하위 키움의 승차는 13경기. 팀마다 60경기 정도 남겨놓은 만큼 상하위 어느 팀도 가을 야구를 장담할 수도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팀이 이길 수 있는 또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서 전반기 잘 마무리했고 이제 후반기에 전력으로 치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선두 기아와 2위 LG의 3연전부터 야구 팬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연승이냐 연패냐에 따라 후반기 순위 판세가 달라질 빅매치인 만큼 두 팀은 나란히 1, 2, 3선발을 차례로 등판시키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외국인 투수를 모두 새 얼굴로 바꾸기로 한 3위 두산과 1군 코치진을 전면 교체한 4위 삼성은 분위기 반전을 통해 선두권 도약을 꾀하고 전반기 막판 7할이 넘는 승률로 순위표를 요동치게 한 KT와 키움도 뜨거운 분위기를 후반기에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10개 구단 하에서 전반기 마친 가운데 1위와 10위 차이가 가장 적게 난 전반기였잖아요. 후반기에는 정말 어떤 팀이 1위를 할지 어떤 팀이 가을 잔치에 갈지 도저히 예측하기 힘든 드라마가 쓰여질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역대급 순위 경쟁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건 야구 팬들입니다. 전반기에 이미 가장 빠른 속도로 6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후반기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